저는 자식이 둘 있는 60대 주부입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서울에서 결혼해 빠듯하게 살다가 서울 근교에 좀 널찍한 집으로 이사를 했고요.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면서 평수도 넓혀가고 아이들도 다 대학에 보냈습니다. 이제는 둘 다 결혼을 해서 큰 집에 남편과 저만 남았죠. 새벽같이 일어나 아침을 먹고 화초에 물을 주고 집안 청소를 하다 남편과 슬금슬금 마실을 나가요. 남편은 이제 퇴직을 해서 집에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와 책을 보거나 유튜브를 보다가 점심을 먹습니다. 간장이나 김치에 비빈 국수나 찐빵 같은 간단한 것들로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낮잠을 자고요. 늦은 오후 눈이 떠지면 또다시 남편과 장을 보러 나가 창거리를 사와서 저녁을 먹고 뉴스를 보다 혀를 끌끌 차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도 하고, 운이 좋은 날은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거나 단체 카톡방에 올라온 손주들 사진을 구경하며 그 여운에 취해 잠이 들죠. 그런데 어제부터 낮잠을 못 잤어요. 유난히 생각이 많았거든요. 집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자리가 있는데 거실 창가 바로 옆에 있는 안마의자거든요. 거기 앉아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다 스르륵 잠이 드는 게 일상인데 어제 막 잠이 들려는 찰나 띵동 하고 택배가 하나 도착하더라고요. 동서에게서 온 택배였습니다. 그 안에는 손수 뜨개질에서 만든 수세미 몇 개와 멋들어진 손글씨로 써내려간 글귀를 담은 액자가 하나 담겨 있었습니다. 지나간다. 단 4글자였는데 그 글자를 보고 있는데 머릿속에 여러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한참 동안 그 액자를 바라보다 다시 안마의자에 앉았습니다. 멍하게 밖을 보고 있었는데 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이, 내가 앉아있는 의자가, 내가 잠이 드는 이 집이, 나의 평범한 이 일상이 참 새삼스러워지는 겁니다. 여러 가지 의미로요. 지금은 평범하디 평범한 그런 노년의 인생을 살고 있지만 60년을 살다 보니, 또 살면서 주변 이야기를 보고 듣다 보니 세상에는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미 지나가 버린 저의 지난 이야기와 저와 아주 가까운, 그래서 더 마음이 갔던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전라도 광주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대학에 입학하며 서울로 상경했는데요. 제가 광주에 있을 때 고등학교 시절 저에게는 사귀는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남동생을 통해 알게 된 남학생이었죠. 남동생은 남다른 리더십과 시원시원한 성격 때문에 친구들에게도 선후배 사이에서도 인기가 많던 아이였어요.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학생이고 선생님이고 할 것 없이 우리 남동생을 모두 알 정도였죠. 학교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걸어서 30분 정도 걸렸는데 그 길을 지나다 보면 늘 남동생 무리와 마주치곤 했습니다. 저는 학창시절 꽤 새초롬하고 예쁘장한 편이었는데 남동생은 그런 제가 자랑스러웠는지 늘 제게 큰 소리로 아는 척을 하곤 했죠. 누님, 이제 가는가? 밥은 먹었는가? 그 가방 주소 내가 들어줄게. 그날도 어김없이 멀리서부터 남동생이 아는 척을 하며 달려왔어요. 나가 들면 된다. 네 갈 길 가라. 시끄럽다 좀. 와매, 우리 누님이 또 앙탈을 부려보네. 뭐 안 좋은 일 있단가? 남동생과 달리 소극적인 성격이었던 저는 남동생의 크나큰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왠지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볼 것만 같았거든요. 그래서 있는 힘껏 남동생을 째려보고 있는데 남동생의 무리 중 처음 보는 사람이 한 명 섞여 있는 겁니다. 피부는 뽀샤시하고 키는 훤칠한 게 어찌나 눈이 가던지 저도 모르게 그 남자를 한동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아, 누님 처음 보지? 우리 학교 전학온 선배인데 이름이 준호 형님이요. 아, 형님 인사하셔. 우리 누님이네. 이름이 김성자요. 이 옆에 여고 다니네. 이쁘제? 그 남자는 오른손을 들어 저를 향해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씩 웃는데 저도 모르게 황급히 얼굴을 돌리고 말았죠. 순간 제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우스웠는지 준호라는 그 남자는 씩 웃어 보였습니다. 어찌나 활짝 웃는지 곁눈으로도 보이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와 성호에게 들어보니 수원에서 전학 온 선배라고 하더라고요. 저랑은 한 살 차이 나는 오빠였습니다. 어쩐지 얼굴이 흐물근한 게 우리 사람이 아닌가 싶더라. 인물이 훤하니 좋지. 무심한 척 얘기했지만 제 신경은 온통 그 사람뿐이었어요. 그 피부색이며 눈웃음, 제게 손을 흔들던 손모양까지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그런데 저만 그랬던 건 아니었나 봐요. 그날 이후 준호 오빠는 자주 우리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죠. 학교가 끝나면 집에 가기 바빴습니다. 혹시나 오늘도 준호 오빠가 우리 집에 올까봐, 아니면 나보다 먼저 우리 집에 와 있을까봐 헐레벌떡 뛰어가기 바빴거든요. 집에 준호 오빠가 와 있거나 오는 날이면 자연스럽게 같이 밥도 먹고 TV도 보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돌아가고 방에 돌아가 보니 하얀 편지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준호 오빠가 번역해 놓은 팝송 가사가 쓰여 있었죠. 아주 달콤한 사랑 노래였어요. 처음 그 편지를 받았던 날 가슴이 어찌나 쿵쾅거리던지 뜬 눈으로 밤을 샜다니까요. 한 통, 두 통, 제 책상 위에 준호 오빠의 편지가 올려져 있는 날이 많아졌고 곧 우리는 성우 없이 둘이서 약속을 하고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남을 이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자 너 이제 서울말 잘 쓰네? 서울말은 무슨 그냥 하는 거지. 아니야, 너 꼭 서울 여자 같아. 준호 오빠랑 만나면서부터 서울말을 연습해왔던 저였습니다. 제 눈에는 저처럼 사투리를 쓰지 않고 표준어로 말하는 준호 오빠가 엄청 세련되고 멋져 보였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따라하고 연습하다 보니 어느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죠. 왜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조금씩 닮아간다고 하잖아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뭔데 할 말이. 나 서울에 다시 가게 될 것 같아서. 나 합격했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얼굴도 잘생겼는데 공부도 잘했던 준호 오빠. 오빠는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졸지에 생이별을 하게 됐죠. 나 서울 가면 나 잊을 거야? 뭔 소리야. 잊긴 뭘 잊어. 그럼 성자 너도 서울에 올 거야? 내가 오빠한테 갈게.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바람 피지 말고. 저는 오빠가 떠난 후 죽어라 공부만 했습니다.
오빠가 있는 서울로 대학을 가려고요. 근데 그 시절에 여자가 대학 가는 게 어디 쉬웠겠어요. 그래서 저는 10배, 20배 더 열심히 했죠. 장학금 정도는 받아야 여자 몸으로 서울 가서 대학에 다니겠다는 걸 허락해 주실 부모님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1년, 준 오빠가 보내주는 편지를 위로 삼아 책상 앞에 붙어 있던 결과 저는 서울에 있는 유명 여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부모님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오빠를 만날 수 있으려나 했는데 제가 서울로 올라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오빠는 군대에 갔어요. 거의 3년을 저는 타지에서 고무신 처지가 되어야 했죠. 그런데 길고 긴 그 시간도 다 지나가지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었을 때 오빠는 제대를 했고 우리는 길고 긴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어요. 오빠,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우리 어떻게 해? 어떻게 하긴 내가 너랑 우리 아이 하나 책임 못 지겠어? 걱정하지 말고 다 나한테 맡겨. 일단 부모님들 만나서 인사도 드리고 허락부터 받자. 다들 축하해 주실 거야. 그야 그렇지. 다들 우리 어릴 때부터 보셨으니까 반대를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너희 부모님 먼저 만나서 임신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큰아버지랑 친부모님도 만나야지. 큰아버지? 친부모님? 그게 다 무슨 소리야? 사실 네가 알고 있는 분은 우리 큰아버지야. 친부모님은 따로 계시거든. 저기 경상도 사천에. 오빠에게 부모님이 따로 계시다는 얘기도 친부모님이 계시다는 경상도 사천이라는 곳도 처음 듣는 곳이었어요. 알고 보니 오빠의 부모님은 사천에서 농사를 짓고 계셨더라고요. 자그마한 땅에 쌀 농사를 짓는 부모님은 형편이 안 좋으셨고 마침 오빠의 친아빠, 그러니까 아버님의 큰형은 서울에서 잘 나가는 사업가였지만 아들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빠가 어릴 적 큰어머니가 지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고 오빠는 양자가 되어 큰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했죠. 큰아버지는 사업을 이어받을 아들이 필요했고 친부모님은 장남을 키워줄 돈과 환경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렇게 큰아버지의 양자로 살아오다가 큰아버지가 사업차 광주에 잠시 내려오게 되었을 때 저를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럼 오빠 경상도 사람이야? 따지고 보면 그렇지. 근데 왜? 아니, 사투리도 하나도 안 쓰고 난 서울 사람인 줄 알았지. 집에서 얼마 안 살았으니까. 그래도 집 내려가면 가족들 만나면 종종 써. 전화 통화할 때나. 근데 왜 갑자기 표정이 이렇게 안 좋아? 아니, 경상도 사람들은 전라도 사람 싫어하잖아. 에이, 무슨 소리야. 그런 게 어딨어. 별 걱정을 다 해. 그리고 네가 내 애를 가졌다는데 설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너를 미워하기라도 하겠어? 걱정하지 마. 오빠가 알아서 다 해.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이해 못할 수도 있지만 그때만 해도 경상도와 전라도 사람들은 거의 철천지 원수 같은 사이였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가끔 뉴스를 보거나 할 때면 경상도 전라도 편을 나눠서 얘기하시는 것을 종종 본 적이 있었습니다. 친구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이 덜어 있었고요. 준호 오빠는 제게 쓸데없는 걱정이라 했지만
제 걱정은 역시나 현실이 되었습니다. 저는 자기소개를 하는 그 순간부터 시부모님의 타겟이 되고 말았죠. 처음 시댁에 인사를 갔을 때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지리에 밟지 못해 사천이라는 곳을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오빠의 친가는 사천에서도 30분 정도 더 들어가야 있는 깡촌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가로등도 없는 논두렁을 지나 굽이굽이 들어가면 있는 아주 작은 마을. 차문을 열자마자 소똥 냄새가 코를 찌르는 시골 중에서도 시골인 그런 동네였습니다. 아이고, 네가 주는 애 새댁이냐? 야 좀 봐래. 허연 원피스를 입었어. 마을 공용주차장에 차를 대고 집으로 걸어가는데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말을 걸더라고요. 이미 제가 누군지 다들 아시고 계신 눈치였고 그 중에는 제가 임신했다는 것도 알고 제 배를 만져보고는 아들이네 딸이네 하며 토론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옷차림도 화제가 되었죠. 하얀 원피스를 입고 왔다며 저를 세상 물정 모르는 서울 아가씨 대하듯 하셨어요. 왠지 놀림감이 된 것만 같아 민망해하고 있는데 다행히 시부모님이 뛰쳐나와 저를 구제해 주셨습니다. 우리 며느리 서울서 대학 나온 여자여. 어디 말을 걸어. 다들 신경 꺼. 처음 보는데도 저를 자랑스러워하고 감싸주시는 모습에 왠지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그런데 그 든든함이 그렇게 짧게 끝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집으로 들어가 한두 마디 나누자마자 저는 곧바로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뭐 하시고 같이 서울에? 아니요, 저희 부모님은 본집에 계세요. 제가 대학 오면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본집? 본집 어디? 전라도 광주요. 전라도? 무뚝뚝하게 관전만 하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꺼낸 첫 마디는 전라도? 였습니다. 그 한마디의 집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싸해졌죠. 아버님의 눈치를 보던 어머니는 그 순간 표정이 굳어지시며 저를 바라보는 표정이 싹 바뀌어 버렸습니다. 아버님은 어디 만날 여자가 없어서 전라도 여자를 만나냐며 나지막히 읊조리셨고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의 오빠. 하지만 저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어쩌겠어. 임신도 했는데 반대할 수도 없고 1년에 2번 명절 때 와서 죽은 듯이 있다 가면 되겠지. 조금만 참자. 조금만. 아니요. 조금만은 무슨. 저는 임신 10개월의 짐을 싸들고 사천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2년이 다 되도록 살았습니다. 남편도 없이 애를 낳고 갓 출산을 한 몸으로 시집살이도 하고 농사도 지으면서요. 그날은 이렇게 저렇게 잘 넘어갔어요. 남편이 월요일부터 다시 학교를 가야 해서 하룻밤만 자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야 했고 워낙 거리도 먼 곳이라 자주 갈 수 있는 곳도 아니었거든요. 더구나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고 큰아버지가 곧바로 저희를 거두셨습니다. 저는 큰아버지 댁에서 함께 살며 편안하고 행복한 임신 기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큰아버지가 급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그 후로 저희 부부에게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이제 오빠의 부모님은 사천에 계신 친부모님밖에 없었거든요. 내리온나, 우리 아가 사업 물려받으려면 신경 쓸 게 한두 개겠냐. 졸업도 해야 되고 일도 배워야 한디
남자가 큰일 하는데 네가 그리 옆에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기라. 내려왔나? 시댁의 불호령에 저는 오빠와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홀로 시댁에 들어가게 된 거죠. 임신한 몸에 이제 배도 무거워지기 시작했을 때라 심지어 장남의 자식이니 사실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택도 없더라고요. 어머니는 나 때는 밭에서 일하다 애를 낳았다며 저를 부리셨어요. 친정에 기댈 수도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옛날 분들이라 출가한 딸의 시댁살이에 감나라 배나라 할 배포는 없으셨거든요. 서울에서 대학 나온 며느리라는 자랑스러운 프레임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저는 그저 전라도에서 온 며느리가 되어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포위된 적군처럼 그 시간을 버텼습니다. 준호 오빠, 우리 아이의 아빠. 제 남편이 대학을 졸업하고 큰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어엿한 가장이 될 때까지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 세끼의 간식, 저녁 술상까지 하루에 5번 상을 차렸어요. 시부모님의 일하시는 분들 것까지 6인분을요. 한 끼를 차려 먹이고 뒷정리까지 마친 후 싱크대에서 돌아서면 빨래, 청소 등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마저도 다 해놓고 나면 밭일을 했습니다. 노는 시부모님이 전문적으로 돌보셨지만 집 뒤 작은 밭에 있는 고추, 배추, 파, 가지 같은 채소들은 제 담당이었거든요. 밭에서 쭈그리고 일을 하면 애가 그렇게 잘 나온다고 동네 사람들도 거들더라고요. 저는 아이를 낳기 하루 전까지 그렇게 일을 했어요. 출산하고는 한 일주일 쉬었나? 시어머니가 두꺼운 양말이랑 손목 보호대, 포대기를 가져다 주시길래 이제는 몸관리 하려나 보다 하고 좋아했더니만 바람 들면 안 되니 이것저것 포대기로 애엎고 일하라 하시더라고요. 참나 기가 막혀서. 그러면서도 좋은 소리 들었는지나 아세요? 저녁 시간 뉴스에서 정치 얘기가 시끄럽거나 아버님이 얼큰하게 취하기라도 하시면 저는 무슨 나라를 팔아먹은 죄인 마냥 전라도를 대표해서 욕을 들어먹기 일쑤였습니다. 그나마 그런 상황에서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낳은 아이가 아들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저는 무수리 같은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장손인 우리 호재는 시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거든요. 아이라도 대접받고 행복하니 되었다. 그게 저의 위안이었습니다. 제가 사천에서 지낸 지 2년이 다 되어가던 무렵 남편은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빈 트럭과 기사님을 함께 대동해 왔는데 저와 호재의 짐은 그 트럭의 반도 못 채울 정도로 적디 적었죠. 이제 이 시간도 끝났다. 2번 다시는 이놈의 사천 쪽 보고는 침도 안 뱉는다는 심정으로 차에 올라탔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1년의 명절은 어찌나 빨리 돌아오고 생신의 제사에 이벤트는 어찌나 많은지. 또 남편은 갑자기 세상에 둘도 없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큰아들 큰 집에 줘버리고 얼마나 헛헛하셨겠어. 이제라도 아들을 되찾고 손주까지 얻으셨으니 누리게 해드리는 것도 내 도리지. 제일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건 뭔지 아세요? 저도 자식을 낳고 보니 남편의 그 마음도 시부모님의 심정도 뭔지 알겠다는 거였어요. 그래, 생떼 같은 자식. 그것도 그 시골에서 사시는 부모님이 장남 떼서 남의 집에 보내는 게 어디 쉬웠겠나. 나도 우리 호재랑 떨어져서는 한시도 못 살겠는데. 설마 죽기야 하겠어 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시부모님을 모시고 비를 마쳤습니다. 언젠가는 돌아가실 거고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자. 우리 남편이 나한테 잘해준 만큼 나도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으로요. 그만큼 남편도 우리 부모님께 지극정성으로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 다짐과는 달리 저는 의외의 인물로, 의외의 사건으로 또다시 신분과 지위가 변하게 되었습니다. 동서로 인해서였죠. 남편에게는 5살 터울 나는 남동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준이 도련님은 어린 시절부터 장남인 형에게 치여 관심을 못 받고 자랐대요. 그래서인지 늘 동네에서, 학교에서 크고 작은 사고를 치면서 지냈고 조금씩 엇나갔다고 하죠. 공부머리도 없는 것 같고 일머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시부모님은 준이 도련님을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돈 안 벌어와도 되니 싸움질이나 하고 다니지 말라면서요. 준이 도련님한테 들어가는 합의금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나마 형은 무서워해서 형 말은 잘 들었다는데 떨어지고 살면서부터는 그게 통했겠어요. 제가 사천에 살 때도 저는 준이 도련님 얼굴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어디 공장에 다닌다더라, 배 타러 간다고 나갔다면서 몇 달씩 안 보일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갔다가 들어와도 돈 한 푼 들고 돌아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친하지도 살갑지도 않은 도련님이 왠지 마음이 갔어요. 그렇게 몇 달씩 나갔다 들어올 때 늘 빈손에 허름한 꼴이었지만 주머니에서 호재 양말 한 짝이라도 꼭 사와서는 건네주던 사람이었거든요. 나중에 제가 사천을 떠나 명절이나 제사 때 간간히 만날 때에도 도련님은 꼭 호재손에 사탕 하나, 과자 봉지 하나라도 들려주었습니다. 호재가 5살이 되던 해 설에 저희 가족은 사천으로 명절을 지내러 내려갔어요. 이제는 호재 여동생도 생겨 내 가족이 된 우리는 그렇게 한번 시골에 내려갈 일이 생기면 짐이며 뭐며 거의 민족 대이동이었죠. 동네에 도착해 주차를 하고 짐을 꺼내는데 도련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행님, 행수, 왔는겨, 아들은? 도련님 목소리는 도통 듣기가 힘든데 이렇게 큰 소리로 우리를 반겨주다니. 의아한 마음에 도련님 쪽을 바라보는데 도련님 옆에 아주 참하고 순하게 생긴 아가씨가 서 있더라고요. 도련님 잘 계셨어요? 옆에는 누구? 여자친구입니다. 소정이. 도련님에게 여자친구가 생겼더라고요. 만난 지는 벌써 1년. 몇 년 전 시댁 근방에서 큰 지역 축제가 열렸어요. 그때 몰려든 관광객들을 대비해 용역직을 많이 구했었는데 도련님은 그곳에 지원해서 일을 나갔습니다. 여자친구인 소정씨는 축제를 주관하는 문화관광부 소속의 공무원이었고 그곳에서 둘은 만나게 되었죠. 워낙 다른 사람에게는 관심도 없고 숙기도 없는 도련님인데 소정씨가 초면인 도련님을 그렇게 챙겨줬대요. 도련님은 축제가 끝나는 날 용기를 내 소정씨의 연락처를 물어봤고 둘은 한동안 연락을 하며 지내게 되었다죠. 그러다가 결국 도련님은 소정씨한테 가야겠다며 돌연 서울행을 결심했답니다. 직업도 모아놓은 돈도 없는 도련님인데 참 화끈하고 용감하죠. 그 후로 둘은 서울에서 지내며 연애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저 이제 동서 생기는 거예요? 에이, 무슨 벌써부터 동서야. 그렇잖아. 명절에 인사드리러 내려왔으면 이미 마음의 결심을 한 거지 뭐. 맞죠, 도련님? 맞죠, 소정씨?
맞긴 맞는데 당장은 아니고요. 다음 달에 시험 보고 합격하면요. 소정씨 시험 봐요? 무슨 시험? 아니요. 저 말고 준희 씨가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거든요.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했는데 소정 씨가 대체 무슨 묘수를 쓴 것인지 도련님은 서울 생활을 하며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도 절도 없이 몸만 올라간 도련님은 소정 씨의 도움을 받아 지내다가 소정 씨의 권유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로 했대요. 소정 씨가 일하러 간 동안 근처 도서관에서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살면서 처음으로 열심히 살아봤다고 했죠. 성격도 많이 변했어요. 싹싹하게 먼저 말을 걸기도 하고 밝고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예전에는 만삭으로 짐을 들고 다녀도 본 척도 안 하던 도련님이었는데 버선발로 뛰어나와 짐도 들어주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호재를 데리고 나가 축구까지. 그런 도련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남편의 표정이 흐뭇했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저도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준이가 그렇게 변할 줄 누가 알았어. 이왕 이렇게 결심한 거 결과가 좋아야 할 텐데. 그러게. 근데 그런 생각도 드네. 도련님이 그동안 못한 게 아니라 할 생각을 안 해본 것일 수도 있잖아. 아무도 이끌어주지 않고 지켜봐주지 않아서. 그걸 소정씨가 옆에서 해준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또 미안하네. 미안하라고 하는 말은 아니고, 그러니 잘 될 거라고 지켜보자고. 남편과 저의 바람대로 도련님은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성적도 좋아서 몇 달 후 연수를 받고 바로 동사무소로 출근하게 되었어요. 그의 소정씨는 제 동서가 되었죠.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내놓은 자식이었던 도련님을 사람 만들었지. 그것도 보통 사람이에요. 무려 공무원을 만들었으니 은인도 그런 은인이 없었죠. 게다가 아들도 며느리도 공무원이라는 사실에 어머님 아버님의 어깨는 하늘 끝까지 올라갔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하니 예쁜 집만 골라하는 동서. 결혼을 하자마자 임신까지 해서 아주 귀부인 대접을 받았다니까요. 나 좀 못난 것 같아. 도련님은 정신 차렸지, 공무원도 됐지, 결혼도 했지, 아기까지 가졌지. 다 너무 잘 됐잖아. 근데 처음에는 나도 같이 너무너무 좋았는데 갈수록 질투도 좀 나는 것 같고 그러네. 왜? 당신도 공무원 남편 갖고 싶어? 아니, 그게 아니라 동서는 시댁에서 이쁨만 받잖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쭉. 나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잖아. 아, 아니다. 있긴 있네. 처음 뵈러 갔을 때 한 3초? 대학 나온 며느리라고 소개할 때? 똑같이 결혼해서 똑같이 애기 낳고 했는데 나는 구박대기, 동서는 귀부인 대접받는 것 같아서 속상해. 그래서 내가 잘하잖아. 아니야? 맞지. 나도 당신 좀 못 나갈 때 결혼할걸. 바보 온달과 평강공주처럼. 아휴, 너무 잘난 남편을 만났나 봐. 유치하고 치졸하지만 그게 솔직한 제 속마음이었어요. 저나 동서나 다를 게 없는데 잘난 남편 만나 결혼한 죄로 저만 미움받으며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을 때쯤 도련님이 저희 집으로 뜬금없이 딸기를 2박스 보내왔습니다. 제철도 아닌데 웬 딸기 하는 생각에 곧바로 전화를 했죠.
도련님, 이게 웬 딸기예요? 철도 아닌데. 행수 받았는겨. 아니, 아가 딸기가 먹고 싶다 해가지고 샀는데 행수 생각이 나가지고. 행수 임신했을 때 제가 좋은 거 한 번을 못 먹였다 아임까. 알을 둘이나 낳았는데 그게 마음이 쓰이가 좀 보냈어요. 저 멀리까지 가서 맛보고 보낸 거니까네. 행님도 아들도 주지 말고 혼자 드세요. 사람이 이렇게 변하나 싶어 참 고마우면서도 얄밉더라고요. 우리 남편도 다정함에 있어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그 형의 그 동생인가 봐요. 한여름에 딸기를 구해다가 먹이기까지 하고. 동서, 덕분에 내가 한여름에 딸기를 다 얻어먹고 고마워. 형님, 준희 씨 진짜 주책이죠. 저는 그냥 지나가던 말로 한 건데, 민망하게. 이때 아니면 이런 걸 언제 또 누려봐. 다 말해 다. 도련님이 다 해주실 거야. 하늘에 별도 따오겠던데? 아니에요. 이제 입 조심하려고요. 입덧도 끝났는데 왜 이렇게 자꾸 뭘 먹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냥 살찌는 건가 봐요. 원래 남편한테는 10달 내내 입덧한다고 하는 거야. 좋은 거 먹고 행복하고 그러면 그게 다 애기한테 가는 거고. 그게 태교지 뭐 별거야. 그나저나 요즘 몸 많이 무겁지. 여름이라 그런가 더 그래요. 얼른 나았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은 거다. 즐겨 지금을. 네, 형님. 또 연락드릴게요. 쉬세요. 남편과 시댁의 사랑 속에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동서. 그런데 그해 여름은 동서에게 말할 수 없이 추운 계절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퇴근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남편이 들어오질 않더라고요. 늦는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무슨 일이지 하고 있는데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를 받았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남편.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끊긴 건가? 여보세요? 여보. 끊긴 줄 알았잖아. 왜 안 와? 무슨 일 있어? 오늘 회식해? 여보, 지금 애들 데리고 좀 와야겠다. 어딜? 거기 어딘데? 남편과 통화를 하는데 옆에서 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왠지 익숙한 목소리였어요. 옆에 누구야? 혹시 동서야? 퇴근 후 저녁 시간, 도련님과 함께 저녁을 먹은 동서는 밥을 먹어도 배가 출출하다며 케이크가 먹고 싶다고 했답니다. 도련님은 곧장 케이크를 사오겠다고 나갔죠. 동서의 집 앞 가까이에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있었는데 도련님은 동서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려고 자전거를 타고 멀리 나갔었대요. 케이크를 사서 돌아오는 길, 한 손에는 케이크를 들고 한 손으로 자전거를 운전하던 도련님은 골목길에서 나와 길을 건너다 돌진해오는 과속 차량에 치여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탈진해버린 동서는 응급실 한쪽에서 링거를 맞고 잠이 들어 있었어요. 얼마나 울었는지 온 얼굴이며 옷이며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는 말이죠. 그리고 남편은 병원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빈소를 차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풀어 헤쳐진 넥타이와 튀어나온 셔츠들, 벌겋게 충혈되고 핏줄이 터져버린 눈과 얼굴. 그런 남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편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그 자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저는 뛰어가 남편을 안아주었습니다. 어린 시절 헤어져 있어서 더욱 가족에게 애틋했던 남편. 그런 남편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저니까요. 빈소가 차려지고 저는 손님을 맞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반찬 가지수부터 꽃장식까지 결정해야 할 일도 많고 상복을 빌리고 영정사진을 고르는 등 해야 할 일도 많더라고요. 그렇게 부산하게 준비를 마칠 때쯤 남편이 시부모님을 모시고 빈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 다 젖어버린 손수건을 꼭 쥐고 고개를 들지도 못하던 어머님. 구부정한 자세로 서서 말없이 영정사진을 하염없이 바라보던 아버님.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멈춰 서버리고 말았습니다. 호재가 어린 동생의 손을 잡고 걸어가 할머니 할아버지를 꼭 안아드렸어요. 아버님은 그제서야 어린 손주들 품에서 엉엉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간호사의 부축을 받으며 걸어오던 동서가 있었습니다. 동서는 그런 어머님과 아버님의 모습을 보더니 다시 뒤를 돌아 나가버렸어요. 쫓아가 동서를 데리고 오려는데 남편이 제 손을 붙잡더라고요. 천천히 고개를 젓는 남편. 저는 그 또한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님은 빈소에 딸린 휴게실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셨습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은 채 우두커니 앉아서요. 가끔 방문 너머 새어나오는 눈물 삼키는 소리로만 어머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빈소 가장 구석진 자리에서 하루 종일 술만 드셨죠. 술을 드시다가 잠이 들고 또 눈을 뜨면 술을 마시고 두 분의 시간은 그곳에 그대로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만삭인 몸으로 빈소 앞을 지키는 동서. 동서에게는 친정 식구들이 없었어요. 저조차도 차마 무슨 말로 동서를 위로해야 할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었죠. 힘내라는 말을 하기엔 동서에게 너무 가혹한 것 같았고 괜찮다고 얘기하기엔 하나도 괜찮지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곧 아이가 나올 텐데 남편도 없이 동서가 아이를 낳을 생각을 하니 눈물이 터질 것만 같더라고요. 이런 상황에 저까지 보태는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가까이 가지도 멀리 가지도 못하고 그저 주변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동서는 누구도 지켜주는 사람 없이 아무도 다가오는 사람 없이 혼자서 남편의 마지막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뱃속에 아이를 품고요. 친척들이 도착하고 나서야 어머님은 방에서 나오셨습니다. 겨우겨우 어머님을 끌고 나와 상 앞에 앉혀드렸죠. 먹을 만한 것들을 챙겨 다시 친척들이 모여 계신 곳으로 갔는데 어머님이 빈속에 소주를 따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평소 술이 쓰다며 혀끝도 안 되던 어머니셨는데 맥주 한 잔만 드셔도 잠이 들어버리는 어머니셨는데 말이에요. 어머님, 밥도 안 드시고 소주를 드시면 속 버려요. 이게 얼마나 독한데요. 내비둬라. 벌써 다 문드러졌다. 나도 따라갈란다. 이래 살아 뭐하겠노. 자식 앞세운 애미가 더 살아서 뭐하겠노. 우리가 엄마 식사 챙겨드릴 테니까 가서 일 봐. 애는 밥 먹었다니. 임신도 해서 몸도 힘들 텐데 가서 좀 챙겨줘. 에휴, 냅둬라. 염치가 있으면 지가 무슨 밥이고 배가 고프겠니. 이래서 집안에 여자를 잘 들이라고 하는 기다.
아, 어머니 취하셨네. 어머니 술 그만 드세요, 네? 내 말짱하다. 내 저거 준이 사람 만들었다고 그리 예뻐했더니만 내 아들 잡아먹을 물건인 줄 내 알았겠나 말이다. 우리 준호 봐라. 우리 성자, 우리 복덩이 성자 잘 만나서 이래 떵떵거리고 안 잘 사나. 고맙다 성자야. 고마워. 내 그동안 저 여우한테 홀리가 니를 못 알아봤다. 저기 국이 나와서요. 식사하세요. 동서의 목소리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동서가 커다란 쟁반에 밥이며 국이며 가득 들고 서 있더라고요. 놀란 저와 남편은 허둥지둥 쟁반을 받아 음식들을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할 건데 힘들게 왜 이런 걸 나르고 있어. 쉬어 얼른. 괜찮아요 형님. 제가 할게요. 어머님과 친척들은 갑자기 이야기를 멈추고 먼 산만 바라보며 동서와 눈도 맞추지 않았습니다. 동서가 국그릇을 들어 상에 올려놓는데 손이 파르르 떨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상을 차리고 돌아서는 동서를 쫓아갔습니다. 동서도 좀 먹어야지. 이리 와. 나랑 저기 앉아서 먹자. 나도 배고파. 아니에요. 저 아직 배가 안 고파서.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아, 그러지 말고. 진짜 괜찮아요, 형님. 동서, 혹시 방금 아니야, 알겠어. 그럼 화장실 다녀와. 나 여기 있을게. 동서는 뒤뚱거리며 화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혹시 방금 어머님이 한 얘기를 들은 거냐고 물어보고 싶었는데 차마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동서답지 않게 부들부들 떨며 눈치 보는 모습을 보니 예감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참 후 화장실에서 나온 동서를 데리고 휴게실로 들어갔어요. 밥 안 먹을 거면 여기서 쉬기라도 하고 있어. 내가 누구 오면 부를게. 알겠지? 제가 무슨 낯으로 편히 쉬어요. 다 나 때문인데. 나 때문에 준희 씨가 저렇게 됐는데. 그런 말이 어딨어. 그게 왜 동서 때문이야. 제가 죽었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랬어야 되는데. 동서, 나쁜 말이야. 그런 말 하지 마. 엄마가 애기 뱃속에 품고 그런 소리를 해? 애 다 들어. 2번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알겠어? 우리 애기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아빠 얼굴도 모르고 아빠 사랑도 못 받고 우리 소정이 어떻게 하니. 아휴, 우리 소정이 어떻게 해. 동서는 장례식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음 편히 다리 한 번 못 편 채 빈소를 지켰습니다. 마치 자기 스스로 벌을 주는 것처럼 보였죠. 그리고 장례식이 지난 후 동서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집도 옮기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심지어는 혹시나 싶어 동서가 다니던 산부인과까지 찾아갔었는데 병원도 옮겨버렸더라고요. 곧 아이가 나올 텐데 챙겨줄 친정 식구들도 없는데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는데도 찾을 방법도 도움이 될 방법도 없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나 도련님의 생일이나 기일에 납골당으로 찾아가 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 시간은 계속 흘렀고
핑계 같지만 저는 또 저의 삶을 사느라 동서를 떠올리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학교에 가고 학부모가 되니 또 다른 신경 쓸 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래도 아예 잊은 건 아니었어요. 이제는 시댁에 가면 어머님이 그렇게나 잘해주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우리 며느리, 우리 손주, 우리 공주하며 저와 아이들을 살뜰하게도 챙겨주셨거든요. 잘해주시는 것은 참 감사했지만 하나밖에 없는 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왠지 마음이 불편했어요. 남편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누구도 티를 내지 않았어요. 도련님과 동서 이야기도 꺼내지 않았죠. 시댁에 내려갔다 올라오는 길, 애매하게 길이 막혀 아이들이 배가 고프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휴게소에 들러 간단히 먹고 갈까 하다가 장시간 운전할 남편이 걱정되기도 하고 딱히 집에 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 잠시 시내 쪽으로 빠져 맛있는 것도 먹고 쉬다가 올라가기로 했어요. 시내로 조금 들어오니 식당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주차장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는 식당을 발견해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 제일 맛있는 메뉴가 뭐예요? 애들이 먹을 만한 걸로요. 종업원분이 메뉴판을 건네주셔서 질문을 했는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메뉴를 읽다가 위를 올려다보니 글쎄 제 눈앞에 동서가 서 있었습니다. 재수씨 맞죠? 동서야? 아니 어떻게 된 거야 동서? 동서는 멍하게 우리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뒤를 돌아 도망치듯 나가버렸어요. 저는 고민할 새도 없이 동서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동서,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동서, 소정아. 동서는 따리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저를 바라보고 돌아섰죠. 어딜 가, 어떻게 만났는데 또 도망갈 거야? 어떻게 지냈어? 어떻게 된 거야? 여기서 일하는 거야? 언제부터? 아니 왜? 잘 지내셨어요? 지금 그거 물어볼 때야? 어떻게 된 거냐니까. 왜 갑자기 사라진 거야, 왜? 다들 저 싫어하실 테니까요. 저 안 보고 싶으실 테니까. 저 사실 다 들었어요. 어머님이 말씀하신 거요. 제가 준희 씨 잡아먹은 거라고. 아니 동서, 그건 어머님이 그때 술을 드셔서. 그리고 시골분이잖아. 알면서 왜 그래. 그냥 속상해서 그러신 거지. 동서 진짜 몰라? 그게 설마 본심이겠어? 저도 힘들었단 말이에요. 아니, 제가 제일 힘들고 무서웠단 말이에요. 그래, 알아. 동서 마음도 어떤지 알아. 그래서 내가 좀 보살펴줬어야 하는데 그렇게 사라져버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애기는 잘 지내? 네, 잘 있어요. 어딨어? 여기서 일하면 애기는 누가 보고 있는데, 응? 엄마. 그때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멀리서 흑투성이가 된 남자아이가 이쪽으로 달려왔어요. 그러더니 동서에게 와락 안겼습니다. 안기면서도 분위기가 이상하다 싶었는지 동서의 앞치마로 얼굴을 가려 숨더라고요. 저는 천천히 아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너가 소정의 아들이구나. 안녕. 안녕하세요. 이름이 뭐니? 준이요. 우와, 이름도 멋지네. 아줌마는 누구세요? 우리 엄마 친구예요? 아줌마? 어, 아줌마는 엄마 친구도 맞는데, 우리 준이 큰엄마야. 큰엄마요? 큰엄마 처음 보지? 우리 준이 엄마 아빠 좋은 것만 쏙쏙 빼다 닮았네. 아, 잘생겼다. 엄마, 이 아줌마가 내 큰엄마야? 그게, 준이야, 그게 그러니까, 준이야, 우리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면서 친하게 지내자. 큰엄마가 그동안 못해준 거 많이 많이 해줄게. 장난감도 많이 사주고. 우와, 진짜요? 어, 저기 가면 준이 형이랑 누나도 있는데 한번 가볼래? 밥은 먹었어? 준이를 데리고 자리로 가려는데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남편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다가와 동서의 손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 사과를 건넸죠. 죄송합니다, 재수씨. 제가 준이 대신 재수씨를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남편과 재수씨는 서로 얼굴을 돌린 채 다시 뜨거운 눈물을 흘렸어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와 서로를 향한 죄책감이었겠죠. 저는 눈시울이 달아오르려는 걸 겨우 참고 준이를 데리고 자리를 떴습니다. 흙투성이가 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기고 우리 자리에 함께 앉아 밥을 먹었죠. 애들이 어려서 그런지 금세 친해지더라고요. 1시간인가? 아이들이 식당 앞 정원에서 뛰어노는 동안 어른들은 커피를 한 잔 마시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사실은 저도 많이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겠더라고요. 언제까지 슬퍼하고 살 수만은 없으니까 새 출발하려면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일을 하는 거야? 회사는? 일단은 휴직했어요. 아이도 돌봐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애를 데리고 회사를 다닐 수는 없으니까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이 동네 사는 거야? 네, 어쩌다 보니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식당에 방도 내어주시거든요. 여기서 살면서 일도 하고 애도 보고 학교 갈 때쯤 되면 방도 구하고 일도 새로 구해야죠. 더 돈 많이 주는 곳으로. 그러지 말고 동서, 형님, 아주버님, 저 부탁드릴 게 있는데요. 어른들께는 저 봤다는 얘기 하지 말아주세요. 재수씨, 아니 왜? 다들 많이 궁금해하실 텐데. 제가 무슨 좋은 기억이라고. 보면 화만 더 나시지. 여보, 동서가 그때 다 들었다고. 아니, 재수씨, 그건 이해해요. 그때는 참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랬는데 부모니까 그럴 수 있겠더라고요. 저 보면 화만 나실 거예요. 근데 이해는 할 수 있는데 저도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우리 준이한테 나쁜 모습 보이고 싶지가 않네요. 누가 지 엄마 싫다고 욕하고 하면 우리 준이는 어디 보기 좋겠어요.
애들이 눈치가 얼마나 빠른데. 이제 일해야 돼서 앞으로 종종 연락드리고 할게요. 제가 드린 부탁은 꼭 들어주세요. 동서는 준이를 데리고 가게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차에 앉아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돌아가자. 아무래도 말씀드려야겠어. 괜찮겠어? 동서가 저렇게 부탁을 하는데. 걱정하지 마. 그럴 일 없을 거야. 난 우리 부모님 믿어. 당신도 이번 한 번만 믿어봐. 그래도 혹시나. 어머니한테도 마음을 털어놓을 기회는 드려야지. 이대로 못 보고 살면 평생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으실 거야. 난 그렇게 믿어. 우리는 왔던 길을 되돌아 다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 사이 아이들은 차에서 잠이 들었죠. 준이랑 셋이서 얼마나 뛰어놀았는지 피곤했나 보더라고요. 남편은 혼자 들어갔다 오겠다고 차에서 기다리라고 했어요. 차에서 기다리는 그 몇십 분이 그렇게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1시간이 다 되도록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저는 슬쩍 차에서 나와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직 남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듣고만 계신 것 같았어요. 저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현관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버님이 소파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그러더니 잠바를 하나 걸치고 다시 나오시더라고요. 며느리한테 가자. 우리 며느리 내가 데려와야겠다. 지금요? 알라 데리고 혼자 뭐고 그게. 지가 가족이 없나 부모가 없나. 내 일이 살아있는데. 어머님도 아버님을 따라 말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어머님은 동서가 일하는 식당에 도착할 때까지 한 말씀도 없으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며 그 속을 알 수가 없어 답답하고 겁이 났습니다. 남편을 콕콕 찔러 어떻게 하냐고 눈치를 보내봤지만 남편도 말없이 앞만 보고 운전을 하더라고요. 다시 도착했을 때 식당은 영업을 끝내고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남편도 어머님도 그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쭈뼛대고 있는데 아버님이 먼저 문을 열고 성큼 들어가셨습니다. 동서가 문소리를 듣고 주방에서 쫓아나왔어요. 동서는 아버님의 얼굴을 보고 황급히 식당 한켠에 놀고 있던 준이를 바라봤죠. 동서의 시선을 따라 준이를 찾은 아버님은 곧장 준이에게로 달려가 와락 껴안으시며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그 모습에 동서도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지고 말았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펑펑 우는 동서 앞으로 어머님이 다가가셨습니다. 인기척에 어머님을 바라본 동서는 또 한 번 놀라고 말았죠. 어머님은 말없이 동서 앞에 식당 맨 바닥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미안해. 애미가 못나서 그랬다. 네 탓하면 내 편할 줄 알고 그래서 그랬다. 네 아니었으면 우리 준이 진작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놈인데 알면서도 내가 그랬다. 내가 미안다. 어머님은 주머니에서 꼬깃한 사진을 한 장 꺼내셨습니다. 네 이거 기억나나? 네가 결혼도 하기 전에 내랑 우리 준이 데리고 제주도 여행 갔었잖아. 내 그때 제주도 처음 가봤다. 준이랑 여행도 처음 해보고.
이 사진이 내가 우리 아들이랑 처음으로 찍어본 하나밖에 없는 사진이야. 이거이 다 네 덕분인데 내가 그걸 어찌 잊겠나. 내 미안다. 용서해다오.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이라, 내가 고맙다. 니는 오죽했겠나. 배가 불러서 서방 잃은 니는 오죽했겠어. 그때 내 봐줘서 고맙다. 니가 내보다 어른이다 어른. 내 면목이 없다. 동서 어머님은 서로 무릎을 꿇어안고 서로에게 안겨 울었습니다. 사실은 둘 다 알고 있었으니까요. 서로의 아픔과 후회를 말이에요. 남편의 말이 맞았더라고요. 어머님께는 기회가, 동서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날 우리는 그 식당에서 짐을 싸서 동서와 준이를 시댁으로 데려다 주었습니다. 가게를 나오면서 아버님은 사장님께 허리를 숙여 인사를 하셨죠. 우리 애들 돌봐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말이에요. 당장은 지낼 곳이 없었기 때문에 일단 시댁으로 간 거였어요. 다음날 바로 서울로 올라온 남편은 우리 집 근처에 동서가 지낼 만한 집을 구해 바로 계약했습니다. 동서는 준이와 함께 서울로 올라와 그곳에 다시 터전을 잡았죠. 회사에도 복직 신청을 했습니다. 집이 가까워 제가 동서를 도와 준이를 돌봐줄 수 있었거든요. 형님, 아주버님, 죄송하고 감사해요. 이렇게 신세 만져서 어떡해요. 신세 좀 져. 그동안 도와주고 싶은 거 하나도 못하게 했으니, 가족인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마음 불편하게 했으니 동서도 좀 불편해하지. 알겠지? 제가 꼭 이 은혜 다 갚을게요. 재수 씨랑 준이가 잘 사는 게 갚는 거예요. 우리 오래오래 보면서 같이 잘 키워봅시다. 아셨죠, 재수 씨? 그 후로 3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동서와 우리는 근처에 살지도 않고 전처럼 자주 왕래가 있지도 않지만 여전히 잘 지내고 있어요. 때마다 연락해 안부도 묻고 휴가철에는 함께 여행도 다니면서요. 지나간다. 떠올려보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난 듯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했던 순간도 있었고 여기가 지옥인가 싶게 절망스러운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결국 영원하지 않더라고요. 다 지나가더라고요. 그 모든 것이 지나간 자리에 이제는 바람 한 점 불지 않은 호수 같은 편안함과 아련한 기억만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이 안마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동서는 음악을 듣고 수세미를 만들며 나름의 여유 속에 살고 있죠. 만약 그때 지금 누리는 이 여유로운 순간들 중 한 조각만큼이라도 가지고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그런 생각도 하죠. 그때 내가 있었기에, 그때 그 좌절과 절망을 버티고 일어났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요. 지금 혹시 힘들고 지친 분들이 있다면, 벗어나고 싶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저의 이 말이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